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저희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조 기자가 취재를 했죠. 윤석열 당선인은 취임 후에 기자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거다. 자, 그러면 지금 있는 청와대 춘추관이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죠. 일단 이 춘추관이라는 개념이 좀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춘추관이 어떤 공간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쉽게 말해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장이나 또는 이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기사 송고실로 쓰이는 공간인데요. 32년 정도 된 공간입니다. 이 춘추관 대신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광화문 정부청사 건물 안에 언론인 공간을 함께 둔다는 게 윤 후보의 광화문 구상에 담긴 내용입니다. 이 계획대로라면 자연스레 청와대의 이 대언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던 춘추관은 문을 닫게 되겠죠. 다만 저희가 좀 취재해 보니까 건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. 이 윤 당선인이 현재 삼청동 총리공관을 관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럴 경우에 지금의 춘추관을 이 경호형 건물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거론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사실상 뭐 지금은요,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춘추관에만 머물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비서동, 그러니까 직원들, 청와대 직원들과 이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. 사실 뭐 제가 기자가 되기 훨씬 전의 일이긴 한데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. 이 춘추관은 대통령이 있는 이 청와대 본관 또 비서진이 있는 건물과 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. 걸어서는 춘추관에서 본관까지 15분 정도가 걸리는데요. 춘추관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설립 초기에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로 왕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후 정부들을 거치면서 오전, 오후 이렇게 한 차례씩만 출입이 가능할 때도 있었고요.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. 사실상 이 정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브리핑만 가능한 상황인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많이 인용되는 게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예처럼 기자들과 수시로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, 그럼? 일단 사실 원하는 때마다 이렇게 대통령과 언론이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.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 물리적 거리,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줄여서 언론을 통한 대국민 소통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걸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정부 초기 출입할 이 언론인 수와 또 그 지원 인력 등을 고려해서 정부 청사 내에 3계층 정도를 언론 소통 창구로 사용하자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이 됐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인수위가 출범한 만큼 광화문 집무실 TF가 공약 단계에서의 이 안들을 검토하고 또 최종 결정을 하는 단계가 남아있긴 합니다. 네, 또 하나요. 이거 당선인이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이제 특별감찰관을 이제 부활한다는 건데 시청자분도 질문을 주셨고 저도 좀 궁금한데요.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이길래 없애는 건지 또 없애도 문제는 없는 건지 물어오셨어요. 이게 좀 어떤 자리인지 좀 쉽게 설명하려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. 민정수석실 한마디로 이 검찰 혹은 경찰 같은 이 사정기관들의 사실상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인사검증 등을 목적으로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친인척들의 사적인 정보까지 취합하기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그 막강한 힘 때문에 구설에 오르거나 또는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. 반대로 이제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역시 보시는 것처럼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대표적 케이스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윤 당선인 본인이 검찰총장까지 지내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수사기관의 이 독립성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. 또 스스로도 검찰총장을 지내다 물러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 정치 권력과 부딪혀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민정수석실 폐지는 이런 경험과 또 본인의 평소 소신이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이 특별감찰관을 부활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부활보다는 재가동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이 외부를 향해 겨누는 칼에 비유한다면 반대로 특별감찰관실은 당선인 본인을 겨냥한 칼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대통령 친인척을 상시 감시하는 자리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.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시행했지만 중단됐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아예 공석이었습니다.
당선인 본인도 사실 이 대선 과정에서 부인이라든지 또는 이 장모 관련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또 공격을 받은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? 법과 원칙에 따라 같은 잣대로 판단받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기자회견도 했던데 좀 시작하는 걸 보면 이 윤석열, 안철수 콤비가 예상보다 더 긴밀하게 함께 간다는 느낌은 받는데 그게 맞는 건지와 시청자분이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도 좀 물어보셨어요. 한꺼번에 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릴 텐데요. 일단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유는 이 최초 대선 과정에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앙금들이 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. 일단 윤석열 당선인부터가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다. 이런 마인드라는 게 주변 설명입니다. 또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. 이 시청자 말씀처럼 오늘 안 위원장이 인수위 원칙을 언급하는 가운데 이 겸손이란 키워드를 썼는데요.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안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의중대로 결정해서 진행한 거라고 합니다. 인수위나 당선인 본인이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고른 단어라고 하는데요. 일단 두 사람, 당선인과 인수위원장으로서 초반 순항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조금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벌써부터 이제 언론에서는 국무총리 하마평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좀 이렇게 몇 배수로 추려지고 이런 단계까지 간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? 사실 이름들이 자꾸 거론되다 보니까 저희도 좀 이 상황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원래 국무총리가 내정되려면 그 전에 이 몇 배수의 후보군이 먼저 추려지는 등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.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아직 이 몇 배수 인원이 추려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. 쉽게 말해서요, 하마평은 많지만 실제 국무총리 인선을 위한 절차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 172석 민주당의 벽을 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을 수 있는 후보군을 추리는 게 가장 1순위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정치부 조영민 기자와 살펴봤습니다.